죽음의 골짜기. 내 친구 올로프 에른스바드는 스웨덴 출생으로 어린 시절에 겪은 기이하고 음울한 불운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아메리카를 떠돌고 있다. 이것은 고집센 아이와 자존심 강하고 엄격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다.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큰 키의 누런 수염과 슬픈 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스웨덴 노래처럼 목소리가 애잔한 한 남자를 둘러싼 로망스의 시줄과 날줄이 되기에 충분하다. 어느 겨울밤 우리가 막상막하의 체스 게임을 한 뒤 다시 담배 파이프에 담배를 채웠을 때 에른스바드는 아주 오래전, 즉 선원이 되기 전에 고국에서 겪은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고 난 로뿔이 사위는 동안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하고 믿기지 않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그래도 나는 그 이야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중에 특히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이야기가 있어 여기 옮기고자 한다. 다만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한 미묘한 어조까지 영어로 완벽하게 옮길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어보겠다. 닐스와 내가 산을 넘어 홀스베르크까지 간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야. 그리고 죽음의 계곡을 발견한 이야기도. 그렇지?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말해주지. 아마도 내가 12살쯤 되었었을 때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옆집에 닐스 스조버그라는 아이가 살았어. 그 아이는 나보다 몇 달 어렸는데 그 아이와 나는 둘도 없는 단짝이어서 뭐든 같이 했어. 엥겔홀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섰지. 닐스와 나는 인근 마을에서 전부 몰려드는 장날이면 늘 희한한 구경거리라도 있는지 돌아보고 다녔지. 그러던 어느 날 엘프 모르크에서 온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강아지를 파는 바람에 우리는 정신을 온통 거기에 빼앗겼어. 동그스름한 털복숭이 강아지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닐스와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녀석을 보고 웃어댔지. 강아지가 우리와 기분 좋게 장난까지 치게 되자 우리는 결국 평생 딱 한 가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노인이 산 너머에서 가져온 그 강아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겐 강아지 살 돈이 없었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이 설 때까지 돈을 가져올 테니 그때까지 강아지를 팔지 말아달라고 노인에게 애원했어. 노인은 그럼하고 약속을 했고 우리는 집으로 달려와 각자 어머니께 강아지 살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지. 우리는 돈을 얻었지만 다음 장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 혹시 강아지가 팔렸을지 모르잖아? 그런 생각에 조바심이 난 우리는 산을 넘어 노인이 사는 홀스베르크까지 가서 직접 강아지를 가져오겠다고 부모님께 애원했고 결국 승낙을 얻어냈지. 아침 일찍 떠나면 오후 3시경에 홀스베르크에 도착할 때고 하룻밤을 닐스의 이모집에서 보낸 뒤 다음날 정오에 출발하면 저녁 때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계획이었어.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음날 일찍 출발해야 어두워지기 전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훈계와 당부를 몇 번씩 되풀이해서 듣고는 드디어 길을 떠났어. 기막힌 게임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장난감 소총으로 무장했어. 평탄한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큰 산을 넘으면 끝나는 간단한 여행인데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 닐스와 나는 수시로 엘프보르크 능선의 절반까지 올라다녔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거든. 엥겔홀름의 뒤편으로 기다란 계곡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부터 낮은 산들이 솟아 있었지. 계곡을 지나 5, 6km 산길을 따라가다 왼쪽으로 고갯마루를 지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어. 그때까지 별일 없이 제 시간에 홀스베르크에 도착한 우리는 강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은 것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 그러고는 기날밤을 보내기 위해 강아지를 안고 닐스의 이모 집으로 향했어. 우리가 왜 다음날 일찍 출발하지 않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마을 외곽에 있는 사격장에 잠깐 들렀던 건 분명해. 아주 재미있는 마분지 돼지가 색칠한 입장식 사이로 천천히 미끄러지면서 멋진 관용 역할을 하더군. 아마 거기에 빠져서 오후가 될 때까지 집으로 출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산길을 걸어갔을 때에는 산꼭대기에 태양이 위태롭게 걸려 있어서 밤늦게 집에 가서 잔소리와 벌을 받게 될까 봐 약간 겁이 났지.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산길을 올라갔지만 푸르스름하게 땅거미가 지다가 마침내 자줏빛 하늘에서 핫빛이 사라지고 말았어. 처음에 우리는 즐겁게 제잘거렸고 강아지는 아주 신이 나서 우리를 앞서 뛰어다녔지. 하지만 나중에는 이상한 중압감이 우리를 짓눌렀어. 우리는 말도 안 하고 휘파람도 불지 않았고 우리 뒤로 처진 강아지는 내키지 않은 기색으로 우리를 쫓아왔어. 산기슭의 작은 언덕과 돌출부 사이를 지나서 중심산맥의 정상 가까이 올랐을 때에는 죽음의 세계처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느낄 수 없었어. 갑자기 숲은 정적에 휩싸였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어. 본능적으로 우리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지. 한밤의 깊은 숲속에 찾아든 것은 묵직하고 완전한 침묵뿐이었어. 알다시피 울창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가장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어둠에 의해 깨어난 작은 생명력의 숱한 제잘거림은 정적과 거대한 어둠 속에서는 더 과장되기 마련이지. 그런데 그때의 침묵은 잎사귀의 살랑거림에도 나뭇잎의 움직임에도 야행성 조류나 곤충의 기척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지. 내 몸의 혈관을 지나는 피의 맥동까지 들리더군. 우리가 쭈뼛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발밑에서 나는 수풀의 바스락 소리마저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왔어. 게다가 바람 한 점 없는 대기는 죽은 듯 정지해 있었지. 만용을 부리면서 위험한 깊이까지 들어간 잠수부를 압박하는 바다의 무게처럼. 공기는 우리의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 우리가 보통 침묵이라고 하면 일상사의 소란과 비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하지만 그때의 절대적인 침묵은 마음을 짓누르는 한편 정체 모를 공포의 오싹한 무게까지 점점 더 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닐스와 나는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고 변덕스러운 물살처럼 들려오는 우리의 무겁고 가쁜 숨소리에 오싹해졌지. 게다가 우리 뒤를 따라오던 강아지도 우리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밤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으니까. 강아지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힘없이 낑낑대다가 힘겹게 닐스의 발치까지 기어왔지. 완전히 겁에 질린 짐승의 모습을 보자 나는 분명히 뭔가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광기의 경기에서 몸서리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겨냥한 죽음의 마법처럼 오싹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 침묵의 심연에서 낮고 구슬픈 신음처럼 시작된 소리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로 솟구치더니 밤을 갈갈이 찢고 세상을 박살낼 듯한 굉음으로 바뀌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소리가 실제로 들려왔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 그 소리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믿음을 송두리째 꿰뚫고 지나갔는데 잠시 동안은 강아지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져 환청을 들은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닐스를 힘끌 쳐다보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까마득히 높고 희미한 별빛 아래 닐스는 온갖 공포를 다 드러내고 있었지. 그는 온몸에 부들부들 떨면서 벌어진 입 밖으로 혀를 내밀고 두 눈은 교수형 당한 사람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어. 공포의 공황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었는지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 닐스가 강아지를 옆구리에 꽉 껴안은 채 우리는 저주받은 산비탈을 뛰어내려갔어. 어디든 상관없었어. 그저 그곳에서 멀리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그렇게 검은 나무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아득히 하얀 별빛이 머리 위에 나뭇잎 사이에서 반짝였어. 우리는 계속 길이나 경계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허리를 뛰어서 내려왔는데 뒤엉킨 담부를 헤치고 개울과 늪지와 잡목숲을 지나 무조건 밑으로만 내달렸어. 얼마나 달렸을까? 숲이 조금씩 뒤로 멀어졌고 마침내 산기슭의 작은 언덕까지 오게 되었지. 우리는 메마르고 짧은 풀이에 주저앉아 지친 개처럼 숲을 헐떡였어. 탁 트인 곳이라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집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주위를 살펴보았어. 아무리 봐도 익숙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 뒤쪽 산허리에는 검은 숲이 장벽처럼 솟아 있었고 앞쪽에는 나무도 바위도 없는 낮은 언덕이 구불구불 펼쳐져 있었어. 그 너머 검은 창공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은 짙은 벨벳에서 회색으로 변해 있었지.
내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야. 짓누르는 공포의 무게 때문이었지.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언덕을 넘기 시작했어. 여전히 변함없는 침묵, 죽음처럼 정지한 공기. 특히 공기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웠지. 얼어붙은 강철이 타오르듯 얼음의 냉기와 함께 묵직한 열기가 전해졌다고나 할까? 닐스는 여전히 힘없는 강아지를 보듬고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바짝 뒤쫓아갔지. 마침내 우리 앞에 황무지의 비탈이 하얀 별빛에 닿을 듯 버티고 있더군. 힘겹게 비탈을 오르고 보니 발 아래 거대하고 완만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지. 계곡의 반이 뭔가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시야가 닿는 곳까지는 희끄무레한 인광을 띤 평지였고 그 위로 고인물처럼 아니 희디인 바닥처럼 펼쳐진 안개의 바다는 너무도 자욱해서 무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지. 느낌대로라면 그 죽음의 희디인 안개바다는 묵직한 침묵이나 소름 끼치는 비명보다 더 큰 공포로 내 안을 파고들 것 같았어. 별빛 아래 죽음의 바다처럼 펼쳐진 안개는 불길하고 완전히 비현실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몽환적이고 도저히 존재할 것 같지 않았지. 하지만 우리는 그 안개를 뚫고 가야 했어.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었지. 겁에 질려 집으로 걸어가고 싶다는 절박함 속에서 비탈을 내려가 유백색 안개 바다가 거친 풀숲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에워싸고 정지해 있는 곳까지 갔지. 나는 으스스한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갔어. 온몸을 파고드는 시체의 냉기에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빗달 쪽으로 뒷걸음쳤어. 그 순간 또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우리 자신의 비명처럼 아주 그 가까이 들려왔다가 역겨운 안개바다 너머로 사라졌지. 그리고 물기둥처럼 일어선 차가운 안개가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 자욱한 수증기에 가려 별빛이 희미해졌고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물기 어린 달이 거대하고 모호한 안개바다 위로 천천히 다가왔어. 더 지켜볼 필요도 없었어. 우리는 백색 바다의 가장자리를 따라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어. 발밑에서 안개가 경련하듯 꿈틀거리며 느리지만 꾸준하게 점점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동안 우리는 쫓기듯 더 높은 언덕까지 올라갔어. 그것은 우리가 직감했듯이 목숨을 건 경주였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해냈어. 그리고 마침내 계곡 끝으로 비틀비틀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흰색 바다를 내려보다보고는 곧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으로 접어들어서 아는 길로 내려왔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섭게 변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닐스의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어. 강아지가 죽었어! 곧이어 내 주변에 온 세상이 천천히 끊임없이 빙빙 돌기 시작했고 쿵 소리와 함께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 아마 석 주쯤 지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방 침대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군. 처음에는 머리가 멍했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희미한 기억의 섬광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죽음의 계곡에서 겪었던 무시무시한 밤의 사건들이 전부 되살아났어. 내가 들은 이야기인즉슨 나는 석 주 전 내 방에서 심하게 앓은 채 발견되었고 이후 급성 뇌막염으로 병이 깊어졌다는 사실이었어. 내가 겪어서 무서운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한풀 꺾인 병마의 후유증으로 생각할 뿐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기에 나는 입을 다물고 비밀로 붙여버렸지. 그래서 닐스를 만나야겠으니 불러달라고 부탁했지.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닐스도 이상한 열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이 닐스를 데려왔고 우리끼리 남았을 때 나는 그날 밤 산에서 겪은 일을 입에 올렸어. 그 아이가 그 모든 일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베개에 쓰러지고 말았어. 그 아이는 나랑 함께 간 것도 비명소리도 계곡을 본 것도 으스스한 안개에 오싹한 냉기마저 부인하더군. 그 무엇으로도 모르쇠로 인가라는 그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없었지. 꺼림직했지만 그 아이가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쇠약해진 나의 머릿속은 큰 혼란에 빠져버렸지. 그 모든 것이 떠다니는 환영에 불과했던 것일까? 아니면 진짜 무서운 무언가가 유독 죽음의 계곡에서 겪은 그날 밤 사건만 닐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일까? 그날 밤 우리 둘이 동시에 갑자기 병에 걸린 것까지 설명하려면 두 번째 가정의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나는 닐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말을 삼가는 한편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며 그 계곡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계곡에 찾아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원기를 회복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어. 그리고 마침내 9월 말 저물어가는 여름의 마지막 미소인 듯 화창하고 따스한 날을 잡아 나는 아침 일찍 홀스베르크 쪽으로 단길을 따라갔지. 우리가 죽은 물의 계곡에서 달려 내려온 길이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 우리가 홀스베르크 인근의 커다란 나무 근처에서 크게 안도감을 느끼며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으니까. 이윽고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멀리 그 나무가 나타났어. 눈부신 햇살과 맑은 공기가 강장제처럼 원기를 북돋아 주자군. 그래서 커다란 나무, 소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 그동안 집요하게 떠돌던 환영이 진짜가 아니며 광기의 악몽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도 나무 아래서 오솔길로 접어들어 울창한 덤불을 향해 갔어. 그런데 발밑에 뭔가 밟혔어. 주변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는데 발치에 헝클어진 털과 작은 뼈들이 보이더군. 우리가 홀스베르크에서 사온 강아지였어. 나는 단번에 용기를 잃었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더군. 하지만 모험을 끝내고 싶다는 자존심과 욕구에 이끌려 울창한 덤불을 헤치고 나갔지. 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 풀이 헝클어져 있는 등 작은 짐승들이 오간 흔적이 있었지만 위로 갈수록 덤불은 더 빽빽해져서 뚫고 지나가기 어려웠어. 시세는 완만한 오르막길이었다 점점 가팔라졌고 그러다 마침내 커다란 산비탈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 나무나 덤불이 없이 탁 트인 곳. 우리가 죽음의 계곡과 차가운 안개를 발견한 바로 그 지점이었어. 나는 태양을 바라보았어. 밝고 맑은 햇빛 아래 곤충들이 가을 공기 속에서 윙윙거렸고 새들은 이리저리 빠르게 날아다녔지. 적어도 밤이 올 때까지는 위험할 것이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나는 휘파람을 불며 갈색 산의 마지막 정상까지 힘겹게 올라갔어. 그곳에 죽음의 계곡이 있었어. 사람이 만든 것처럼 매끄럽고 규칙적인 거대한 타원형의 대야.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숲풀은 정상으로 갈수록 탁한 초록빛을 띠다가 희끄무레한 갈색과 오싹한 흰색으로 희미해졌고 마지막에는 가느다란 반지처럼 비탈을 빙 두르고 있었어. 그리고 또 그것이 다야. 그 횡댕거래한 갈색의 굳은 땅은 알칼리성 토양이어서 반짝이는 것 외에는 죽은 불모지였어. 풀 한 폭이, 나뭇가지 하나, 심지어 돌멩이 하나 없었고 다만 굳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에 불과했어. 바닥 한복판에 2.5km쯤 떨어진 곳에 평지를 가로막는 듯한 한 그루의 죽은 나무가 잎사귀 없이 형량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었지. 이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계곡으로 내려간 나는 나무를 향해 다가갔어. 나에게 두려움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계곡 자체도 그다지 무서워 보이지 않더군. 어쨌든 엄청난 호기심에 이끌린 내가 그때 세상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까지 가는 길이었지. 굳은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새와 곤충이 내는 무수한 소리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 허공에는 벌이나 나비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풀모의 땅을 뛰거나 기어다니는 곤충도 없었어. 공기는 숨막힐 듯 정지해 있었고 앙상한 나무에 가까워질수록 뿌리 주변의 하얀 둔덕 같은 것에 햇빛이 반사되는 걸 보였어. 나는 그것이 뭔지 무척 궁금해졌어. 바짝 다가선 뒤에야 그 정체를 알 수 있었어. 나무의 뿌리와 헐벗은 줄기 주변에 작은 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었던 거야. 설치류와 새들의 작은 뼈들이 수많은 죽은 나무들 주변에 쌓여서 사방으로 몇 미터까지 끔찍한 산더미를 이루었다가 몇 개의 두개골과 흩어진 해골로 끝나 있었지. 여기저기 눈에 띄는 큰 뼈들은 양의 정강이 뼈, 말의 발굽 따위였고 한쪽에는 사람의 두개골 하나가 번뜩이고 있더군.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을 때 갑자기 묵직한 침묵을 깨트리는 희미하고 쓸쓸한 울음소리가 머리 위쪽 높은 곳에서 들려왔어. 올려다보니 커다란 송골매가 주위를 돌다가 나무 바로 위까지 내려오고 있더군. 잠시 후 송골매는 황량한 뼈 무덤 위까지 가만히 내려앉았어. 무서웠어. 집으로 도망치는데 머릿속에 소용돌이 치고 이상하리만큼 온몸의 감각이 없어지더군. 나는 또 달리고 또 달렸어. 그러다 고개를 들었지. 산비탈이 어디에 있더라? 다급히 두레문 걸렸어. 그런데 내 앞에 버티고 있던 것은 뼈무드름으로 둘러싸인 죽은 나무지 뭐야. 나무 주위를 빙빙 돈 거야. 계곡의 가장다리는 여전히 2.5km나 떨어져 있었고 나는 멈춰서서 얼어붙어 버렸어. 그런데 내 양은 불그스름하게 산의 능선을 향해 저물고 있었지. 동쪽에서 어둠이 빠르게 다가왔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한 걸까? 시간! 내가 원한 건 시간이 아니라 의지였어. 두 발이 악몽 속에 박혀있는 것 같아서 불모의 땅 위로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어려워서 그때 느릿한 냉기가 서서히 몸으로 기어오르는 게 느껴졌어. 내려다보았더니 땅에서 피어오른 옅은 안개가 작은 웅덩이처럼 모여들다가 곳곳에서 서로 만나면서 커지는 거야. 파란색 옅은 연기처럼 천천히 소용돌이 치면서 구릿빛 태양은 서쪽 산중에서 반쯤 파묻혔더군. 어둠이 깔리면 또 그 명소리가 들릴 테고 그리고 죽게 되겠지. 나는 나뭇잎을 쥐어짜면서 붉게 물든 서쪽으로 비틀거렸고 꿈틀거리는 안개는 오싹하게 내 발목을 휘감고 발길을 가로막았어. 점점 강렬해진 공포 속에서 나무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정말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싶겠군. 벙어리 유령처럼 쫓아다니는 침묵, 숨통을 죄는 쥐죽은 공기, 차가운 손처럼 발을 붙잡는 역겨운 안개. 하지만 내가 이겼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갈색 비탈까지 기어갔을 때 멀리 높은 창공에서 이미 내 이성을 앗아간 버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희미하고 어렴풋했지만 그 섬뜩한 힘만은 분명히 느껴졌어. 나는 뒤를 힐끔거렸지. 자욱하고 창백한 안개가 갈색 비탈을 향해 손끝치고 있었지. 저무는 태양 아래 하늘은 황금빛이었지만 그 아래는 죽음의 잿빛이었어. 나는 지옥의 바다 가장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비탈을 뛰어내려갔어. 앞에는 석양이 지고 뒤에는 어둠이 따라부는 가운데 나는 지치고 힘들어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어둠은 죽음의 계곡을 막아버렸지. 죽음의 골짜기